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을 오래 하셨던 한 분이 30년 전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국 신만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그 무렵 강원도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캐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일이었고, 저도 20살이 되기 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들어가곤 했었거든요. 산삼까지는 아니어도 더덕이나 도라지, 그리고 이런저런 약초들을 캐서 장에 내다 파는 게 저희 집안의 오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한번 산에 들어가면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씩 산속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벼운 텐트 하나랑 최소한의 식량, 그리고 캔 것들을 담을 자루를 챙겨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약초를 찾아다니는 시기였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산속에서 며칠씩 지내다 보면 몸은 고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지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다니던 일행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10살쯤이었던 박씨 형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김씨였어요. 셋이서 몇 년째 같이 산을 타던 사이라 손발도 잘 맞고 서로 성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형님은 워낙 산 경험이 많아서 어느 산을 가더라도 든든했고, 김씨는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편한 상대였어요. 그 산행은 강원도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산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산 이름은 지금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 산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가 겪은 일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산은 등산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야말로 신만이들이나 다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물도 맑았고 저희가 찾던 약초들도 제법 많이 났던 곳이었어요. 일정은 나흘 정도로 잡았습니다. 산에 들어가기 전날 저희는 읍내 마트에서 먹을거리를 좀 사고 텐트랑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박씨 형님이 늘 하던 대로 랜턴 건전지랑 라이터를 몇 개씩 더 챙겼고, 저는 상비약이랑 붕대 같은 걸 챙겼어요. 산에서 다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늘 꼼꼼하게 했습니다. 산에 들어간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고 그날부터 바로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요. 더덕 몇 뿌리, 그리고 상태 좋은 도라지도 꽤 캤습니다. 저녁이 되면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준비해온 쌀로 밥을 짓고 캔 약초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밤은 별도 유난히 밝았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찾고, 점심은 간단히 챙겨온 걸로 때우고 오후까지 계속 채취 활동을 이어갔어요. 몸은 점점 피곤이 쌓여갔지만 그래도 캐는 양이 꽤 괜찮아서 다들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씨 형님은 저녁마다 그날 캔 걸 살펴보면서 이번 산행은 나름 성과가 좋다고 흡족해 했어요. 셋째 날 저녁에는 조금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계곡 건너편에서 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늑대인지 들개인지 구분이 안 갔는데 박씨 형님은 그냥 산짐승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저도 그 무렵엔 그 소리를 딱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산속에서 며칠씩 지내다 보면 낮에는 못 듣던 소리들이 밤에는 유난히 크고 낯설게 들리는 경우가 흔했으니까요. 다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꽤 오랫동안, 거의 30분 가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저는 결국
피곤함에 못 이겨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소리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렸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 산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짐을 정리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흘 내내 산속에서 지냈던 터라 다들 몸도 지쳐 있었고 집에 가서 씻고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는 수월했지만 그래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몇 시간을 걷는 건 여전히 고된 일이었어요.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저녁 6시쯤 됐던 것 같아요.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다들 배도 고프고 다리도 후들거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이 끝나가는 지점,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경계쯤에서 저희는 작은 집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 아래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집 앞에 작은 나무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백숙, 토끼탕 이런 글자들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산 아래 외딴 곳에서 밥을 파는 식당이었던 겁니다. 박씨 형님이 먼저 반색을 했습니다. 야, 여기 밥집이네. 마침 잘 됐다. 저랑 김씨도 그 말의 순간 힘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나흘 내내 텐트 안에서 대충 끓인 밥만 먹다가 제대로 된 뜨끈한 국물이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식당은 생각보다 훨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녹이 슬다 못해 부식돼서 구멍이 나 있었고 벽에 발린 시멘트도 갈라지다 못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속에 있는 벽돌이 드러나 있었어요. 마당에는 오래된 병상이 있었는데 나무판이 다 썩어서 삐걱거릴 것 같았고 그 옆으로 쌓인 장작더미도 오래돼서 색이 거뭇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집이 정말 사람이 살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폐가라고 해도 믿을 만한 몰골이었거든요. 다만 문 앞에 걸린 그 백숙, 토끼탕 간판이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서야 여기 사람이 있긴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손님이 얼마나 오길래 이런 몰골로도 장사가 될까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그냥 시골 식당이 다 이렇지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곳은 그냥 낡은 식당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예 장사를 하지 않고 방치돼 있던 곳에 하필 그날 그 주인만 나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저는 한쪽 구석에 딸린 작은 창고 건물을 지나쳤습니다. 나무 판자로 된 낡은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장작 몇 개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연장이나 넣어두는 창고겠거니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크고 다부진 인상이었어요. 얼굴은 볕에 그을려 거뭇했고 눈빛이 좀 무뚝뚝했습니다. 남자는 저희를 보더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말했어요. 뭐 드릴까? 저희는 배가 고프던 참이라 일단 백숙이랑 토끼탕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더 어수선했어요. 벽 한쪽에는 낡은 사냥용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한 마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산골 식당이니 그런 게 있으려니 했어요. 산에서 나는 것들을 파는 곳이니까 이런 장식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맛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백숙 국물도 진했고 토끼탕도 향이 좋았어요. 저희는 나흘 동안 산에서 고생한 것도 있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아져서 박씨 형님이 술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인한테 소주를 몇 병 부탁했고 저희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주인이 저희한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밖에 벌써 어두워졌는데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때? 우리 집이 숙박도 돼. 저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산을 다 내려가려면 아직 1시간 넘게 더 걸어야 했고, 게다가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산길을 밤에 내려가는 건 위험하기도 했고 다들 몸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주인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가다가 다치는 사람들 많아. 어차피 늦었으니 자고 아침 일찍 가. 그 말에 저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럴듯한 말이었거든요. 산길이라는 게 낮이랑 밤이 완전히 다른 법이니까요. 박씨 형님도 몸이 많이 피곤했던지 그럼 그냥 여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주인은 저희를 데리고 식당 뒤편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세 사람이 나란히 눕기에 딱 맞는 정도의 크기였고 낡은 이불 몇 채가 개켜져 있었어요. 주인은 화장실이 방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 끝에 있다고 알려주고는 자기는 반대쪽 방에서 잔다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 셋은 그날 밤 나흘간의 산행으로 쌓인 피로 때문인지 방에 눕자마자 금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술기운도 있었고 몸도 워낙 지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에는 이 낡은 식당에서 하루를 묵는 게 나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밤으로 남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방 안이 칠흑같이 어두운 걸 보니 새벽 2~3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술을 마신 데다 낮에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방광이 터질 것처럼 소변이 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서 박씨 형님과 김씨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별로 없는 밤이었고 방에서 나오니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주인이 알려준 대로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낯선 건물 구조 탓인지 아니면 어둠 때문인지 저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저는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겠거니 생각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 특유의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귀퀴한 뭔가 오래 묵은 냄새였어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일단 랜턴을 켜서 안을 비춰봤습니다.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랜턴 불빛에 비친 광경을 보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벽 한쪽에는 여러 개의 동물덫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몇 개에는 검붉게 마른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날이 시퍼렇게 솟나시며 손잡이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냥이나 도축에 쓰는 도구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분위기가 도무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창고 안을 랜턴으로 계속 비춰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골 창고라고 하기엔 뭔가 설명하기 힘든 섬뜩함이 그 공간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냥 나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창고 구석 낡은 선반 위에 놓인 유리병 하나가 랜턴 불빛에 반사되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골 어디서나 흔히 보는 그런 담금주 병이었어요. 산에서 나는 뱀이나 약초를 술에 담가두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것도 뭐 뱀술이나 약초술이겠거니 하면서 무심코 그쪽으로 랜턴을 더 가까이 비췄어요. 그런데 병 안에 담겨 있는 게 뱀도 아니고 약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병 안에 잠겨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까지 몇 초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랜턴 불빛을 좀 더 가까이 가져다 대고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다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사람의 손가락들이었습니다. 병 안에 술과 함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손가락 여러 개가 잠겨 있었어요. 손톱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었고 손톱 밑에 때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창고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무섭게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체는 어딘가에 유기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문이 남아있는 손가락만 따로 잘라서 이렇게 술에 담가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자겠다고 한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저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찔한 상황인지도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창고문을 조심스럽게 다시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리를 지르거나 허둥대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저 주인이 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으로 돌아가는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벽을 손으로 짚어가며 최대한 발소리를 죽인 채 왔던 길을 되짚어갔습니다. 랜턴을 켜고 갔다간 주인한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끄고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창고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저 문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몇 걸음쯤 걸었을 때 저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반대편 주인이 잔다던 방 쪽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고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는 그저 규칙적인 숨소리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을 최대한 천천히 무게를 나눠서 디디면서요. 겨우 방문 앞까지 도착했을 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최대한 소리 없이 문을 닫았어요. 문 경첩에서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문을 여는 속도를 몇 번이나 조절해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씨 형님과 김씨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박씨 형님한테 다가가서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다급하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형님, 조용히 좀 일어나 봐요. 박씨 형님은 잠에 취해서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형님 입을 살짝 막으면서 귓가에 대고 다시 속삭였어요. 형님, 조용히요. 진짜 조용히 해야 돼요. 그제야 박씨 형님이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형님은 곧바로 상황을 알아차린 얼굴이 됐어요.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김씨 쪽으로 다가가서 똑같이 깨웠습니다. 김씨도 처음엔 뭐냐는 표정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곧바로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두 사람 귀에 바짝 붙어서 최대한 작은 소리로 창고에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손가락, 병, 담금주 이 몇 마디를 속삭이는 동안 박
박씨 형님과 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게 어둠 속에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김 씨는 순간 뭐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가 황급히 손으로 김 씨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금 이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저 손가락이 담긴 병이 아니라 옆방에서 자고 있는 저 주인이라는 걸 동시에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챙기는데 지퍼 소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퍼를 아주 천천히 몇 밀리미터씩 움직이듯이 열었습니다. 박씨 형님도 마찬가지였고 김 씨는 아예 배낭끈을 손으로 감싸쥐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어요. 텐트와 장비 대부분은 이미 챙겨서 방 한쪽에 쌓아뒀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저희는 손짓과 눈빛만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짐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랜턴은 절대 켜면 안 된다는 걸 서로 눈빛으로 확인했어요. 랜턴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가면 주인이 깰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김 씨가 들고 있던 코펠 그릇 하나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다른 그릇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릇을 붙잡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잠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반대편 방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지 몇 초간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씨 형님은 자기 배낭을 등에 매면서 끈이 서로 부딪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으로 몇 번이나 끈을 눌러 고정했습니다. 저도 제 짐을 챙기면서 혹시라도 걸을 때마다 부딪힐 만한 물건이 있는지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평생 그렇게 신중하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문을 아주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아주 작은 마찰음조차 그날 밤에는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틈으로 반대편 방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려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규칙적인 숨소리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마당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저한테는 몇백 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깔린 작가를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릴 것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저희 셋은 거의 발끝으로만 걸으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당 건물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조용했고 주인이 잔다던 방 쪽 창문도 캄캄한 채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됐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 씨가 발을 헛디디면서 마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빈 양동이를 건드렸습니다. 양동이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그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희 셋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몇 초쯤 지났을까요? 반대편 방 쪽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굵고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필사적으로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을 정신없이 뛰는데 발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주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거기서 어디 가는 거야? 저희는 산길을 벗어나서 무작정 수풀이 우거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씨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숨어. 저희 셋은 큰 바위 뒤쪽 숲풀 속으로 몸을 던지듯 숨어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참았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갈 밟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랜턴 불빛이 나무들 사이로 이리저리 스치는 게 보였고 저희는 그 불빛이 저희 쪽으로 향할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실제로는 20분 남짓이었을 거예요. 서서히 발소리와 랜턴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웅크린 채 기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진 뒤에도 저희 중 누구도 먼저 움직이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날 밤의 공포가 저희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박씨 형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움직이자. 날 밟기 전에 여기서 최대한 멀어져야 돼. 저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다시 산길을 더듬어가며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요. 저희는 결국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큰 길이 보이는 곳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후들거릴 대로 후들거렸고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겨서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지난밤의 공포가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큰 일로 나오자마자 저희는 지나가던 트럭을 겨우 세워서 근처 지구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밤새 있었던 일을 신고했어요. 손가락이 담긴 담금주병, 창고 안의 도구들, 그리고 새벽에 도망치던 그 상황까지 전부요. 경찰관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저희가 알려준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저희도 경찰차를 따라 다시 그 산 아래까지 가야 했어요. 솔직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사건 현장을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경찰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식당 건물은 분명히 어젯밤 저희가 봤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환한 대낮에 다시 보니 지붕이며 벽이 밤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낡고 사가 보였습니다. 어젯밤엔 어두워서 미처 못 봤던 부분들, 그러니까 마당 구석에 삐죽삐죽 자란 잡초라든가 창틀에 낀 먼지 같은 게 낮에는 훨씬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던 곳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나 싶었거든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문이 반쯤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주인이 저희를 쫓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건가, 아니면 뭔가 급하게 챙겨서 떠난 건가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찰이 먼저 마당으로 들어섰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경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어젯밤 저희가 밥을 먹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 위에 어제 먹다 남은 그릇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먼지가 쌓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고 쪽으로 가보니 상황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희가 봤던 그 덫이랑 도구들 몇 개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담금주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반 위 병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는 먼지만 살짝 옅게 남아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그 자리에서 뭔가를 들고 나간 것처럼 주변 물건들 배치도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오래 방치된 흔적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아있던 덫과 도구들에 묻어있는 흔적을 채취해 갔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덫에 묻어있던 건 동물의 피였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손가락이 담긴 병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의 진술 말고는 그 밤의 일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은 그 식당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식당이 이미 오래전에 폐업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언제 폐업 신고가 됐는지, 그 이후로 누가 그 자리를 드나들었는지는 관공서 기록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도 해봤지만 그 식당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었고, 안다는 사람들도 그저 가끔 지나가다 봤다는 정도의 얘기뿐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희를 맞이했던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도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흐지부지 마무리됐어요. 경찰은 저희 세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기억하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셋이 기억하는 얼굴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는 눈매가 날카로웠다고 기억했는데 박 씨 형님은 오히려 눈이 좀 처진 편이었다고 했고, 김 씨는 코가 크고 뭉툭했다는 인상을 강조했어요. 완성된 몽타주는 결국 어느 쪽에서 봐도 애매한 흔한 인상의 50대 남자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몽타주로 인근 지역에 수배를 돌렸다고는 들었지만 그 뒤로 별다른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저희 셋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 밤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씨 형님은 그 뒤로 몇 달간 술도 제대로 못 마셨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면 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분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술잔만 봐도 그날 밤 식당에서 마셨던 술이 떠오른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김 씨는 산에 다시 들어갈 때마다 인가가 보이면 무조건 피해서 돌아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파도 낯선 집 근처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다짐하듯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10만이 일 자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몇 달을 더 버티다가 결국 저는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 지금도 가끔 산속에서 밥 짓는 냄새나 고기 삶는 냄새를 맡으면 그날 밤 그 식당에서 맡았던 백숙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냄새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산에 그 식당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밤 창고 문을 잘못 열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혼자 캠핑을 즐기시는 한 분이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혼자 캠핑 가는 걸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캠핑을 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캠핑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유독 혼자 조용히 불멍하면서 하루쯤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평일에 회사 일로 시달리다가 주말에 혼자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떠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거든요. 텐트 하나, 침낭 하나, 간단한 취사도구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혼자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몇 번 같이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여럿이 가면 아무래도 술자리가 길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피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해질 무렵 도착해서 조용히 텐트 치고 불 앞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예 혼자 다니는 쪽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날은
몇 주 전부터 예약해뒀던 캠핑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있는 규모는 작지만 후기가 꽤 좋았던 캠핑장이었어요.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계곡도 가까이 있고 사이트도 널찍해서 혼자 조용히 지내기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서 오전 내내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거래처 하나가 계약 조건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연락이 왔고 팀장님은 오후에 있을 미팅 전까지 새로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표를 고치고 숫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캠핑은커녕 오늘 안에 퇴근이나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 캠핑은 포기해야겠다고 반쯤 마음을 접었습니다. 예약금이야 좀 아깝지만 몸이 하나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 서너 시쯤 되니까 갑자기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조건을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팀장님도 그럼 자료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다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저 하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짐을 챙겨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미 늦은 오후였지만 저는 그래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몇 주를 기다린 캠핑이었고 예약도 이미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들러서 챙겨뒀던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캠핑장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도착하면 아마 해가 다 저물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자 다니는 캠핑이 익숙했던 만큼 어두워진 뒤에 도착하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랜만에 느긋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DJ가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이사이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걸 보면서 오늘 하루 고생한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국도로 들어서니 논밭이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길이 점점 산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안내를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안내를 따라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캠핑장이 가까워질 무렵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2차선이던 도로가 어느 순간부터 1차선 산길로 바뀌어 있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해서 운전해야 했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니 서늘한 산 공기와 풀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이런 산속 캠핑장들이 다 이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 하나가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는 분명 오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갈림길에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왼쪽 길이나 오른쪽 길이나 둘 다 비슷하게 좁고 어두운 흙길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쯤 헤드라이트로 양쪽을 번갈아 비춰보다가 내비게이션 화면만 믿고 오른쪽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골 산길이니 표지판 하나쯤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나무 간판에 캠핑장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터에 자리들이 구획돼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예약해둔 자리 번호를 찾아서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드문드문 다른 텐트들도 보였습니다. 몇몇 사이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사람들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꽤 있는 캠핑장이구나 싶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쪽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 확인을 받으려고 잠깐 들여다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관리하시는 분도 퇴근했겠거니 싶어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이미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둔 상태였고 사이트 번호도 알고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뒤라 헤드랜턴을 쓰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래도 몇 년째 반복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폴대를 끼우고 플라이를 씌우고 팩을 박는 순서까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날은 유독 손끝이 불안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것도 그냥 산속이라 밤 공기가 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텐트를 닫히고 매트랑 침낭을 깔고 나니 그제야 몸에 힘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캠핑 의자를 펴고 앉아서 가져온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래처와의 실랑이, 팀장님의 잔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캔을 살짝 들어 올리며 혼자 조용히 건배하듯 한 모금을 마셨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분명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다들 잠자리에 들었을 법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텐트들 쪽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소리는 다 잦아들었는데 등만 켜둔 채로 다들 조용히 안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캔 맥주를 홀짝이면서 뭐 다들 피곤해서 일찍 자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저 혼자만 이 넓은 공터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은근히 안심이 됐거든요. 맥주를 반쯤 비웠을 때 저는 몸에서 슬며시 한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늦어름이라 낮에는 덥던 날씨였는데 그날 밤은 유난히 서늘했어요. 저는 긴팔 하나를 더 꺼내 입으면서 산속이라 밤에는 기온차가 심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캔을 손에 쥐고 있는데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몸도 찌뿌둥하고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세면 도구를 챙겨서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캠핑장 안내도에서 봤던 대로 화장실 겸 샤워실 건물은 사이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걷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이상하게 사방이 고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캠핑장이라면 어디선가 발정이 소리나 벌레 우는 소리 혹은 누군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정상인데 그날 밤은 제 발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랜턴 불빛 범위 바깥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름밤인데 벌레 소리 하나 없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냥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샤워실로 가는 길에 저는 한번 발을 헛디뎌서 휘청거렸습니다. 랜턴으로 바닥을 비춰보니 흙길에 뿌리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산길이니 나무 뿌리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내내 저는 헤드랜턴 불빛이 닿는 좁은 원 안쪽만 보면서 걸었어요. 그 바깥은 그냥 통째로 검게 칠해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샤워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벽이 두꺼워서 그런지 안에 있는 동안은 바깥에 그 이상한 고요함이 잊혀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온몸이 노곤해지는 걸 느끼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던 중
저는 갑자기 물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 하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낮게 웅걸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배수구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한 애매한 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물을 잠그고 귀를 기울여 봤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헛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데 저는 문득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한가 싶었어요. 이런 외진 캠핑장이면 전기 시설이 낡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고 세면 도구를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 저는 얼른 텐트로 돌아가서 침낭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세면 도구를 다 챙기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 들어올 때 봤던 건물 앞등이 나가려고 보니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불이 나갔나 정전인가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온 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시야였습니다. 아까 샤워실로 걸어올 때만 해도 저 멀리 다른 사이트들의 불빛이 나무 사이사이로 드문드문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 어디를 봐도 단 하나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랜턴을 들어 좌우로 천천히 비춰봤어요. 나무들의 실루엣 그리고 그 사이로 이어지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참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심지어 제가 방금 나온 샤워실 건물 안에서 물 흐르던 소리조차 뚝 끊긴 것처럼 조용했어요.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온 건 냄새였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산소 캠핑장 특유의 풀냄새와 옅은 습기가 뒤섞인 공기였는데 지금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훨씬 차갑고 훨씬 무거웠고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텁텁하고 눅눅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발밑에 감촉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까 걸어올 때는 다져진 흙길이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뭔가 부드럽고 축축한 풀밭이었어요. 저는 랜턴을 아래로 내려서 제 발밑을 비춰봤습니다. 분명 잔디였는데 그 잔디가 자란 모양새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해지려 하면서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방향을 착각한 걸 거야. 어두워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걸으면 다시 사이트가 보일 거야. 저는 그렇게 되뇌며 랜턴 불빛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 끝자락에 낮고 둥근 흙더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게 뭔지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저게 뭐였더라 하는 멍한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저는 그 흙더미들의 크기와 모양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훌쩍 넘는 높이로 봉긋하게 솟아 있었고 표면은 짧게 깎인 잔디로 고르게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흙더미가 하나가 아니라 랜턴 불빛이 닿는 범위 안에만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랜턴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다시 그쪽을 비춰봤지만 그 흙더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랜턴 불빛을 좀 더 넓게, 좀 더 천천히 비춰보니 그런 봉분들이 제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앞쪽과 옆쪽, 그리고 뒤쪽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사람들이 있고 불빛이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캠핑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오래된 무덤들만 가득한 어딘가에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제 팔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우선 제 텐트부터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린 와중에도 몸이라도 피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랜턴 불빛으로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낯익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제가 쳐뒀던 텐트였어요. 그런데 그 텐트 하나만 그 넓은 공간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텐트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텐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 잔디가 밟히는 느낌이 났는데 그 감촉조차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훨씬 축축하고 훨씬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마다 랜턴을 들어서 좌우를 확인했고 그럴 때마다 봉분처럼 보이는 흙더미들이 계속 시야에 들어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소리만 온 사방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텐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저는 지퍼에 손을 대고 반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낮고 긴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내쉬는 숨이라기엔 너무 길고 짐승의 숨소리라기엔 너무 낮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았고 귓속에서는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로 아주 천천히 몇 초에 걸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어둠 속을 계속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뭔가 보였다면 최소한 무엇을 상대해야 할지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로 등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요. 텐트에 들어가서 숨어 있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텐트고 뭐고 다 내버려 둔 채로 오직 차 열쇠만 주머니에서 확인하고 곧바로 주차해뒀던 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발밑에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봉분 사이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헤치며 달리는데 나뭇가지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계속 발에 챘어요. 저는 넘어질 뻔한 걸 몇 번이나 다시 균형을 잡으면서 필사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왼쪽 방향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랜턴 불빛을 그쪽으로 확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사람 형체 같은 게 봉분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끼면서 저는 그저 반대 방향으로 더 세게 달렸어요. 달리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다리에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짜내면서 달렸습니다. 랜턴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주변 봉분들의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마치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그날 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둠 저편에서 차의 실루엣이 랜턴 불빛에 비쳤을 때 저는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올라타서 곧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저는 곧바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몇 번이나 헛돌렸어요. 그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시동이 걸렸을 때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앞을 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아까는 보지 못했던 봉분들이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아서 저는 그저 앞만 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좁은 흙길을 벗어나서 아까 그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몸은 계속 앞으로 쏠린 채로 운전대만 노려봤어요. 어디선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도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갈림길을 지나서 아까 지나왔던 2차선 도로로 다시 나오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숨이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도저히 그 근처에서 머물 자신이 없어서 계속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작은 모텔 하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불을 켜둔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봉분들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눈을 떴어요. 창문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조차 그날 밤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저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깐씩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뜬 뒤에야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텐트랑 장비를 그대로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고 최소한 밝을 때 가서 짐이라도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텔에서 나와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어젯밤 왔던 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계속 힘이 들어갔고 국도에서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낮에 다시 보니 그 길은 어젯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평범한 시골 산길이었어요. 갈림길에 도착해서 저는 어제 제가 들어갔던 오른쪽 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 그 길 입구에 다 삭아서 거의 알아보기 힘든 나무 표지판 하나가 풀숲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글씨는 흐릿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원묘지라는 글자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던 그 오른쪽 길은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래된 공동묘지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겁니다. 진짜 캠핑장은 아마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했던 거예요. 어두운 밤에 표지판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는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거였습니다. 저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10분쯤 들어가니 어젯밤 제가 텐트를 쳤던 그 자리가 나왔어요. 낮에 보니 그곳은 정말이지 오래된 공동묘지였습니다. 크고 작은 봉분들이 넓은 부지에 걸쳐 줄지어 있었고, 개중에는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다 마모돼서 언제 정무덤인지 짐작도 안 가는 것들도 많았어요. 관리가 오래전에 끊긴 듯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분들 사이 좁은 공터에 마치 원래 그곳이 캠핑 사이트였던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젯밤 제가 분명히 봤던 그 많은 다른 텐트들과 사람들 웃음소리와 흐릿하게 켜져 있던 불빛들이 다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다른 캠핑객들도 심지어 제가 씻었던 그 샤워실 건물조차 낮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텐트와 장비를 걷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평소라면 20분이면 끝날 일이 40분 가까이 걸렸어요. 짐을 다 챙기고 채 씻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낮인데도 그 무덤들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텐트가 있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도망치듯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저는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그 봉분들을 바라봤습니다. 낮의 햇살 아래서는 그저 평범하고 고요한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어젯밤 그곳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제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캠핑장이라고 믿을 만한 풍경 속에서 텐트를 치고 맥주를 마시고 샤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아무도 없는 오래된 무덤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저를 그렇게 홀렸던 건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캠핑장은 그 이후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10분쯤 더 들어가니 정말로 계곡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캠핑장이 나왔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어젯밤 일을 여쭤봤는데 사장님은 그 옆길이 예전부터 공동묘지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밤에 길을 헷갈려서 그쪽으로 잘못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장님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캠핑을 가는 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캠핑장이라도 해가 진 뒤에 낯선 길로 들어서는 일만큼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샤워실을 나섰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린 시절 외갓집에서 겪은 일을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름이 되면 가끔 그 허수아비가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저는 늘 외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습니다. 저희 엄마 쪽 사촌들도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촌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저보다 1살 많은 사촌형 정훈이 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동생 민준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방학마다 거의 한 달씩 외할머니 댁에 머물면서 같이 지내는 게 당연한 일과처럼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각자 일 때문에 저희를 외갓집에 맡기다시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아서 명절에나 잠깐씩 보는 사이였는데 여름방학만 되면 한 달 내내 붙어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매년 여름을 손꼽아 기다렸고 방학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서로 전화로 그해 여름엔 뭘 하고 놀지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포도 농사로 유명한 시골 동네에 있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도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고 여름이 되면 그 넓은 밭에 초록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장관이었어요. 외할아버지도 작은 포도밭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저희 셋한테는 놀이터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그 포도밭을 손수 갖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시는 게 일과였고 저희가 놀러 가면 늘 제일 잘 익은 포도송이를 골라서 씻어다 주시곤 했어요. 말수는 적으셨지만 저희 셋을 보는 눈빛만큼은 늘 다정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반대로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하는 날이면 미리 이런저런 반찬을 해두시고 저희 얼굴만 봐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내던 사랑방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안채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별채 같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손님을 맞이할 때 쓰시던 방이었는데 저희가 여름마다 놀러 오면서부터는 아예 저희 셋의 여름 숙소처럼 돼버렸어요. 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창문이 2개나 나 있어서 여름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중 하나가 바로 포도밭 쪽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창문이었어요. 낮 동안 저희는 정말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마을 앞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낮잠도 안 자고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곤충을 잡으며 놀았습니다. 시냇물은 발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피라미떼가 발가락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뒷산에서는 매미 우는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고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아서 할머니가 쪄주신 옥수수를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시며 라디오를 들으셨고 할머니는 저희가 옥수수를 흘리며 먹는 걸 보고 혀를 차시면서도 웃으셨습니다. 마당 저편으로는 해질녘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저 멀리 포도밭 실루엣이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조용히 잠기는 걸 보는 게 그 시절 저희 저녁 풍경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걱정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면 저희는 마당 한쪽에서 반딧불이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형이 유리병을 챙겨오면 저랑 민준이는 그 안에 반딧불이를 몇 마리씩 잡아놓고 신기해하며 들여다봤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거 너무 오래 가둬두면 불쌍하다며 자기 전에는 꼭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매일 밤 같은 장난을 반복했어요. 그 시절엔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었습니다. 그해 여름도 첫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서부터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던 게 기억나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뒤로 형이랑 민준이도 각자의 부모님 차를 타고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저희 셋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짐도 제대로 풀기 전부터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저희 중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저희한테는 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희 셋을 위해 큰 상 하나에 반찬을 잔뜩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마당에서 직접 기른 상추랑 고추까지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서로 반찬을 두고 티격태격했고 할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시면서도 가끔 저희 얘기에 슬쩍 끼어들어 짧은 농담을 던지시곤 했습니다. 마을 자체도 저희한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소달구지가 지나가기도 했고 동네 어르신들은 저희를 보면 늘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고 여름철이면 다들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어른들의 일과를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형은 저희 셋 중에서 제일 대범한 성격이었습니다. 뭐든 먼저 나서서 해보자는 쪽이었고 겁이 없어서 저희가 무서워하는 것도 앞장서서 확인하곤 했어요.
반대로 민준이는 저희 중 가장 어렸던 만큼 겁도 많고 여렸는데, 그래도 형이랑 저를 워낙 잘 따라서 저희가 뭘 하자고 하면 늘 순순히 따라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대체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형이 너무 무모한 걸 하려고 하면 말리고, 민준이가 너무 겁먹으면 다독여주는 식이었습니다. 밤에 사랑방에 모여 놀 때도 저희만의 규칙이랄 게 있었습니다. 형이 늘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눕는 위치를 골랐고, 저랑 민준이는 그 양옆에 이불을 깔았어요. 어떤 날은 손전등을 켜고 그림자 놀이를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서로 과장해서 떠벌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방에서 보내는 밤들이 저희한테는 그해 여름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외할아버지 포도밭에는 새를 쫓으려고 세워둔 허수아비가 몇 개 있었습니다. 다 낡은 옷을 볏짚에 씌워놓고 머리에는 밀짚 모자를 얹은 그런 흔한 허수아비들이었어요. 낮에 보면 그게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셋은 가끔 그 허수아비 앞에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모자를 삐뚤게 씌워놓거나 팔에 매달려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낮에는 그냥 밭에 서 있는 인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 허수아비들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우습던 것들이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무섭게 보였어요. 저희 셋은 그럴 때마다 서로 장난스럽게 겁을 주곤 했습니다. 저기 허수아비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등을 밀치며 깔깔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그냥 어두워지면 뭐든 무서워 보이는 아이들 특유의 상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번 그해 여름 초반에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저녁 먹기 전 마당에서 놀다가 무심코 포도밭 쪽을 봤는데 허수아비 하나의 고개가 아까 낮에 봤을 때랑 살짝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바람에 흔들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정훈이 형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형은 별 생각 없이 원래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게 그해 여름 그 허수아비와 관련된 첫 번째 이상한 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방학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희 셋은 저녁을 먹기 전까지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훈이 형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포도서리 하러 갈래? 저랑 민준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외할아버지 밭 포도야 언제든 따 먹을 수 있었지만 몰래 서리하듯 따 먹는 건 뭔가 특별한 모험처럼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잠깐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녁 준비로 한창 바쁘실 시간이라 지금이 딱 기회라고 형이 말했어요. 민준이는 들키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지만 형은 자신만만하게 우리끼리 하는 비밀로 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두 사람의 들뜬 분위기에 이끌려 같이 나서기로 했어요. 저희는 할머니 몰래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와서 포도밭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반쯤.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포도밭 입구에 들어서면서 저희는 신이 나서 서로 먼저 뛰어가려고 밀치기도 했습니다. 정훈이 형이 앞장서면서 들키면 할머니한테 혼난다, 조용히 해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저랑 민준이는 그 말이 더 재밌어서 입을 틀어막고 웃었어요. 포도나무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저희는 잘 익은 포도송이를 하나씩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저희는 낄낄거리면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정훈이 형은 저 앞쪽에서 제일 큰 송이를 찾았다며 손짓했고, 민준이는 그 옆에서 신나게 따라갔습니다. 저는 조금 뒤처져서 천천히 걸으며 눈에 보이는 포도알들을 하나씩 골라 먹고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저녁 햇살이 포도알에 비쳐서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게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 혼자 떨어져서 밭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이랑 민준의 목소리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허수아비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여느 허수아비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그 허수아비는 다른 것들이랑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 몇 초 동안은 그냥 다른 사촌들한테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놀려줄 생각으로 별 경계심 없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서서히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낯설어서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되뇌었어요. 다른 허수아비들은 볏짚을 대충 엮어서 만든 티가 역력했습니다. 옷도 헐렁하게 걸쳐놓은 정도였고 모자도 삐뚤음하게 얹혀 있어서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 이 허수아비는 뭔가 달랐습니다. 몸의 비율이나 자세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고 얼굴 부분도 단순히 천쪼가리를 씌운 게 아니라 마치 실제 사람이나 정교한 인형처럼 보였어요. 옷차림도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포도밭 특유의 달큰한 냄새 사이로 뭔가 다른 약간 쿰쿰하고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허수아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뭔가에 압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허수아비의 얼굴을, 아니 얼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그 부분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포도송이가 스르르 떨어지는 것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가늠이 안 됐어요. 주변 소리도, 저녁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형체와 저 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무섭다는 감정보다 뭔가에 흠뻑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더 컸습니다. 마치 그 허수아비가 제 시선을 붙잡아 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정훈이 형이랑 민준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아주 멀게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흐릿하게 들렸어요. 그러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에 걸려있던 게 툭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고 두 사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형이랑 민준이는 제가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포도가 하도 예뻐서 구경하고 있었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때는 저도 방금 있었던 일을 정확히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뭔가 이상한 걸 봤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포도를 몇 송이 더 따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길에는 다시 평소처럼 장난치고 웃으면서 걸었어요. 형은 저희가 딴 포도를 몰래 씻어서 나중에 할머니한테 우리가 딴 거라고 자랑하자는 둥 시시콜콜한 계획을 늘어놓았고 민준이는 그 말에 신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둘의 대화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애써 아까 그 순간을 잊으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고 할머니는 저희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그냥 마당에서 놀았다고 둘러댔어요. 저녁을 먹고 저희 셋은 늘 그랬듯 사랑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안방에서 주무셨고 저희는 사랑방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늦게까지 노는 게 방학 때마다의 낙이었어요. 여름이라 방문이랑 창문을 다 열어두고 모기장을 쳐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형은 그걸 놀리면서 셋이 한참을 낄낄거렸어요. 그런데 하필 저희가 자리 잡은 위치에서 열어둔 창문 쪽을 보면 멀리 포도밭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 안에 아까 낮에 봤던 그 허수아비가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형이랑 민준이 앞에서 괜히 겁먹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는 걸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형이랑 민준이는 그날 딴 포도 얘기를 하며 신나 했는데 저는 그 대화에 건성으로 맞장구만 쳤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마당이며 밭이며 웬만한 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사촌들이랑 얘기하고 웃으면서도 자꾸 그 창문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허수아비는 낮에 봤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다시 그쪽을 봤을 때 저는 뭔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수아비의 고개가 아까보다 조금 더 이쪽을 향해 돌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몇 번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그냥 넘기기로 하고 다시 사촌들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몇 분쯤 지나서 저는 다시 슬쩍 그쪽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쪽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달빛 때문에 그림자가 이상하게 진 건가? 저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형이랑 민준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두 사람은 제가 자꾸 창문 쪽을 힐끔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창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했어요. 아까는 살짝 기울어진 정도였던 어깨가 이제는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마치 밭 한가운데서 저희 방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은 자세였어요.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고 그 소리에 형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른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며 다시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확인하는 사이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수아비는 분명히 아까 처음 봤을 때보다 자세가 달라져 있었어요. 고개는 이제 완전히 이쪽을 향해 있었고 한쪽 팔의 위치도 아까와는 다르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불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촌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눈을 딱 감고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나? 형이랑 민준이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저 혼자 유난을 떠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창문 쪽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몇 번을 더 확인하는 사이 저는 확실히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허수아비는 처음 봤을 때보다 분명히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쪽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앞쪽, 그러니까 저희 방 창문 쪽에 더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 다독임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고 저는 몇 번이나 이불깃을 움켜쥐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형이랑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허수아비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형이랑 민준이는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무슨 허수아비?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눈에는 허수아비가 똑똑히 보이는데 두 사람 눈에는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민준이도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다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까 낮에 나 혼자 서 있게 만들었던 그 허수아비 있잖아. 그게 지금 저기 보인다고. 저는 손가락으로 창밖 정확한 위치까지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허수아비야? 형 아까 그냥 허공 보고 멍하니 서 있었잖아. 우리가 몇 번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네가 딴 생각하나 보다 했지.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민준이는 그러면서도 조금 걱정되는 표정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형, 진짜 괜찮은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그 말투에서 놀리려는 의도보다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형도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새삼 실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저는 그 허수아비를 눈앞에서 똑똑히 봤는데 사촌들 눈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허수아비는 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이제는 밭 끄트머리, 저희 마당과 거의 맞닿은 자리까지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형체의 윤곽이 아까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였고, 저는 그게 이제 확실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듬거리면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낮에 포도밭에서 이상한 허수아비를 봤던 것, 그리고 지금 그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까지요. 말을 하는 내내 저는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저를 데리고 사랑방 창문 쪽으로 오셨습니다. 창밖을 한참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는 허수아비 세워둔 자리가 아닌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밭에 어디에 허수아비를 세워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제가 가리키는 그 위치에는 애초에 허수아비를 놔둔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창밖을 몇 번이나 다시 살폈지만 이번에는 저조차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던 그 형체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저한테 요즘 밤에 잠은 잘 자는지, 낮에 너무 무리해서 뛰어다니는 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그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저렇게 신중하게 창밖을 몇 번이나 확인하실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결국 손전등을 챙겨 드시더니 직접 밖까지 나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밤늦게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애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확인은 해봐야 한다며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밭 쪽으로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고 저는 할아버지가 혹시 그 형체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참 뒤 할아버지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밭에 아무것도 없더라. 허수아비도 다 제자리에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형체가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저를 다독이며 아마 애가 낮에 더위를 먹어서 헛것을 본 게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여름철에 밖에서 오래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이마를 짚어보시고는 열은 없다면서도 안심이 안 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문득 혼잣말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밭자리가 원래 좀 그렇다는 얘기를 옛날에 듣긴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말에 살짝 눈치를 주듯 헛기침을 하시자 할머니는 곧바로 말끝을 흐리시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더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방금 전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형체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촌들도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뭐라고 우길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은 결국 할머니가 저희 옆에서 잠시 같이 있어주신 뒤에야 저는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주시는 손길을 느끼면서도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형체의 잔상이 자꾸 떠올라서 몇 번이나 다시 눈을 떴어요. 형이랑 민준이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저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방 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너무 평화로워서 어젯밤 그 일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백숙을 끓이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점심에는 정말 백숙 한 그릇이 저희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게 여름 더위 먹은데 최고라며 저한테 유독 많이 챙겨주셨어요. 형이랑 민준이도 그날따라 저를 유난히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평소라면 진작 밖으로 뛰어나갔을 텐데 그날은 저랑 같이 마루에 앉아서 카드놀이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민준이는 중간에 슬쩍 저한테 진짜 뭔가 보인 거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고만 얼버무렸어요. 형은 평소답게 대범한 척하며 귀신이 어딨어, 다 헛거야 하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저는 형이 그날따라 유독 저녁까지 창문 쪽에 자꾸 눈길을 주는 걸 눈치챘습니다. 형도 아마 완전히 태어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두 사람 나름의 배려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젯밤 얘기를 다시 꺼내기가 겁이 났습니다. 저는 백숙을 먹으면서 어젯밤 일을 그냥 제가 헛것을 본 거라고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사촌들도 낮 동안은 평소처럼 저를 대해줬고 어젯밤 일에 대해 크게 캐묻지 않았어요. 저도 애써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사랑방의 자리를 잡을 때도 저는 애써 창문 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형체와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희 셋은 평소처럼 사랑방에 모여 놀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저는 자기 전에 몇 번이나 창문 쪽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그날 밤은 달빛도 어제보다 흐렸고 포도밭 쪽에도 딱히 이상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고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어요. 사촌들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형은 늘 그렇듯 코를 살짝 골았고 민준이도 이불을 걷어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도 어젯밤 제대로 못 잔 탓인지 눕자마자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얼핏 밭 한가운데 서 있는 그 형체가 꿈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에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자다가 저는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오줌이 너무 마려웠어요. 시계는 없었지만
방 안이 깜깜한 걸 보니 아마 새벽 2~3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 시절 외할머니 댁 화장실은 본체에서 좀 떨어진 마당 한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무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모기장을 살짝 걷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은 조용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감나무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은 재래식이라 나무 문에 작은 손전등 하나만 켜두고 들어가야 했는데 저는 그마저도 급한 나머지 대충 여닫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고 볼일을 보는 내내 빨리 방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는 문득 그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며 다시 사랑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맨발에 닿는 마당 흙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면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걸었습니다. 방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무심코 열려있는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허수아비가 창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밭도 아니고 마당 어디쯤도 아니고 정말로 창문에 딱 붙어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는 처음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밭 한가운데서 봤던 그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는지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몸이 그 생각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확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몸통도 살짝 이쪽을 향해 틀어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형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 크게 울려서 오히려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달빛도 별로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 형체의 얼굴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동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초쯤이었는지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가늠이 안 됩니다. 그저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는 것만 기억나요.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귓속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 계속 크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에 맞춰서 시야가 흐려졌다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생각과 소리를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어느 쪽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미세하게 그것의 고개가 살짝 더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움직인 건지 아니면 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그 순간 뭔가 결정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저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과 함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면서 몸이 스르르 무너지던 그 감각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이미 방 안 이불 위에 눕혀져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 계셨고 형이랑 민준도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 불이 다 켜져 있었고 저는 한참 동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가 안 들려서 형이 슬쩍 나가봤는데 제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은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깨서 나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봤던 그 허수아비는 형이 저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창문 앞은 물론이고 마당 어디에서도 그런 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서 방으로 옮기셨고 할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며 목덜미를 닦아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정신이 든 채로도 멍하니 누워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할머니는 숨도 고르고 맥박도 괜찮은 것 같으니 일단 오늘 밤은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저 눈만 껌뻑이며 누워 있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몸살처럼 알아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밤에 놀라서 그런 거라며 계속 죽이며 백숙 같은 걸 해먹이셨어요. 열은 딱히 없었는데도 저는 계속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부채로 저를 붙여주시면서 애가 놀라서 그런 거니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몸이 좀 회복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창문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눈을 뜨고 창문 쪽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을 때 할머니가 부모님께 조용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몰라서 동네에 용하다는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하나 고민했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애가 지금은 멀쩡해 보이니 괜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들도 그날 일을 마냥 가볍게만 넘긴 건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사촌들도 그날 이후로는 그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그 여름에 있었던 이상한 일 정도로 덮어두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이랑 민준이도 예전보다 저를 더 신경 써주는 티가 났는데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꼭 같이 가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배려 자체가 그날 밤 일이 결코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른들은 결국 제가 낮에 뛰어놀다가 더위를 먹어서 그 여파로 헛것을 보고 잠깐 기절까지 한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었어요.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물놀이도 하고 뒷산에도 올라가면서 지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뒤로 포도밭 쪽으로는 웬만하면 발길을 잘 옮기지 않게 됐어요. 형이랑 민준이가 같이 가자고 해도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슬쩍 빠지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뒤에는 그 일을 점점 입 밖에 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봤던 그 형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헛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눈빛이 그리고 그 존재감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린 시절 기억들은 점점 흐릿해지는데 이상하게 그 밤의 기억만큼은 색이 바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형체를 한 인형이나 물건에는 가끔 뭔가가 깃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래 방치되거나 오랫동안 한자리에 놓여있던 것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해 여름에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허수아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제 착각이나 더위 먹은 아이의 헛것으로만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허수아비를 놔둔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밤마다 조금씩 분명하게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그날 밤 할머니가 흘리듯 하셨던 그 말도
저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저 밭자리가 원래 좀 그렇다는 얘기를 옛날에 듣긴 했는데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몇 번인가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다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별거 아니었다며 웃어넘기셨어요. 정확히 무슨 얘기였는지는 결국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저희 셋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가끔 얼굴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형이랑 민준이는 저를 놀리듯 그때 얘기를 꺼내요. 야, 너 그때 더위 먹어서 헛것 보고 막 그랬잖아. 두 사람은 그저 웃으면서 지나가는 농담처럼 그 말을 던지곤 합니다. 저도 그때마다 같이 웃어넘기긴 하는데 속으로는 매번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도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봤던 그 눈빛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건 민준이는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취기가 좀 오르니까 사실 그날 자기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긴 했다고 슬쩍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뭔가 보인 건 아니었는데 그날 밤 방 안 공기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었다고 했어요. 형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취해서 하는 소리라고 넘겼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저 혼자만 그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허수아비를 좀 더 오래 마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날 밤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물론 그런 가정들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람 형체를 한 인형이나 마네킹 같은 것들을 유독 불편해하게 됐습니다. 옷가게에 걸린 마네킹을 봐도 괜히 눈길을 피하게 되고 밤에 혼자 있을 때 방 안에 큰 인형이라도 놓여 있으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예민하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냥 웃어넘길 뿐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포도밭도 지금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도 포도나무가 있는지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다만 가끔 여름밤에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면 저는 아직도 그 창문 너머의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창문 너머로 그것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